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 전세 난민이 늘면서 수도권의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하남, 용인, 화성시 등은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동안 무려 40% 넘게 올랐는데요. 전세 급등이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90명의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외 입국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인도발 입국자만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고 감염자의 입원율이 2배 이상 높아서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인도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까지 보고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선 백신 접종뿐입니다. 화이자는 90%, 아스트라제네카는 60%까지 변이 예방이 된다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이번 여름,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11월 집단 면역 목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45명으로 13일 만에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2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1,500만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429만여 명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 참 많은데요.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어제와 같이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이 소나기의 양 살펴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 5에서 40mm 되겠고요. 오늘도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밤 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0도, 한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이나 호수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국적 어디인지 아시죠? 국적 아시죠? 아유, 대한민국이죠. 네?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중국의 한 백과사전에 이 김연아 선수의 국적이 중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황당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복, 태권도, 김치, 삼계탕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들까지도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주장에 맞서서 우리 문화를, 우리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한국 문화 빼앗기. 왜 우리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 거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거 말도 안 돼요. 대한인 국적 논란에 휩싸인 한국 문화. 허나 아무리 중국이 자국 문화로 둔갑시키려 해도 K컬처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껴보시죠. 가장 황당한 건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본래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뭔가 설명하는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그런데 Now, as we can see in this comparison photo, the dragon robe. 태조 이성계와 명나라 명태조의 의복이 똑같다며 한복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데요. Basically, there's no denying that hanbok was already under the influence of Hanfu. 아이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릇된 질투심인 걸까요? 이처럼 호시탐탐 한복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묵묵히 우리의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한복 정장으로 세계화를 꿈꾸는 김디율 디자이너. 이번 사태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K-팝, 한류가 난리잖아요. 그 당시에도 원나라 시대에도 고려의 풍습, 고려양이라는 게 원나라 시대 때 너무 유행을 많이 했어요. 고려의 옷을 따라서 입은 게 이제 한푸거든요. 명나라 때 기록에 보시면 이 옷은 조선에서부터 온 옷이며 그런 기록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복과 한푸를 비교할 수는 없죠. 한복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고구려 벽화인데요. 중국의 한나라 명나라 시절 이전부터 발전된 명실상부한 우리의 전통 의복이란 말씀. 중국의 억지 주장에 맞서 끝없는 대응이 필요한 지금, 김리얼 디자이너의 한복 정장은 세계인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며 한복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복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K-팝처럼 더 널리 알려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복의 멋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가 또 있는데요. 한복을 입고 세계 25개국을 여행한 한복 여행가 권미루 씨, 히말라야까지 올랐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한복과 함께 고생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사계절에 맞는 한복들이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복의 실용성을 제 스스로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처음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신기한 복식을 보신 듯한 놀라운 눈빛. 이렇게 풍성하게 속치마를 입고 이제 갈 때는 파티 옷, 좀 특별한 드레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드레스? 네. 문화적 자신감이 있었기에 쉼없이 비행기에 올랐다는 그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을 대표하는 옷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한복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러지 못하리라 생각해요. 바로 그러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우리의 문화 또 나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도 삼계탕도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야, 이거 정말 어이가 없구만. 에? 우리 것인 게 너무나 당연했던 전통 음식들, 이를 지키기 위해선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추억 속에 자리 잡은 한국 전통 과자 한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진짜. 요즘들은 파는 데도 많지도 않은데 잘 안 사 먹으니까 좀 아쉬워요. 마카롱을 좀 디저트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걸로 우리 걸로 디저트를 하는 게 좋다. 우리 것이 최고야! 삼국시대부터 함께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과. 하지만 다양한 디저트의 등장에 한과는 자연스레 잊히고 있는데요. 이섭권 씨는 우리 한과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한과보다는 간식거리라든가 디저트용으로 마카롱 이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드셔보시면 정말 건강한 맛이거든요, 우리 한과가.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과.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또 자녀에게 새로운 맛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다는 손님들. 맛있지? 바삭하면서도 부드럽고 끈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이 연해, 부드럽고. 내가 알기로는 이 전통 음식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면 한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무조청이 베이스고 설탕을 전혀 안 씁니다, 저희들. 아주 건강한 맛있는 맛이에요. 건강한 재료로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내는 게 비법. 근데 지금 뻥튀기로 뭘 만드는 걸까요? 이거는 과질이라는 건데요, 과자라는 의미예요. 원래 엿이나 조청을 바르는 게 정석이지만 무조청으로 더 깊은 단맛을 낸답니다. 무조청에 푹 담근 뻥튀기에 티밥옷을 곱게 입혀주면 완성되는데 이 티밥도 보통 정성이 담긴 게 아니라 카네요. 백미입니다, 백미.
6개월 정도 말려서 뻥을 튀긴 거예요. 그래서 맛 자체가 약간 누룽지 맛 비슷하게 고소합니다. 바삭바삭하고. 맛과 비주얼 모두 합격. 수지 한과 중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과줄. 이만하면 요즘 대세 디저트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겠죠? 추억의 과자, 일명 오란다도 전통 한과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먹어봤을 겁니다. 특히 이곳 강정이 과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요게 유자청입니다. 유자청이요? 네, 유자청. 무조청의 건강한 단맛에 유자청의 상큼한 맛의 만남, 이 조합 찬석일세. 메인 재료 하나람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면 출격 준비 완료. 이제 하나로 합쳐질 차례. 열맞춰 가지런히 펼치고 먹기 좋게 잘라주면 옛날 과자의 대표 강정 오란다 완성이요. 따고 참 맛있게 생겼구만. 이거 맛있어요. 금방 만들어 내놓다 보니 달콤한 향에 지나가던 손님들 발길 붙잡는 건 당연지사. 너무 안 되는데 정말. 좀 딱딱해가지고 입안이 안 깔끔한데 이건 안 깔끔, 너무 안 달아서 그런데요? 과자가 그냥 텁텁하고 달지만 않고 유자 맛이 들어가니까 상큼해요. 전통 한과에 이어 조청까지 직접 만든다는 이곳. 도라지청을 만들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부터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단미리로 사랑을 받아온 조청. 건강한 맛을 내기 위해 특별한 재료를 넣는다죠. 야자수 액기스입니다. 천연 야자수 액기스라고 해서 가공되지 않은 단맛. 방부제나 설탕 물엿 대신 천연 설탕이라 불리는 야자수 진액을 넣는다는 것. 도라지와 더덕을 야자수 진액에 푹 고아주면 진하고 깊은 단맛이 나는 건강한 조청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맛보면 중독될 정도라는데 그래 맛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설탕 단맛이 아니고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서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계속 변치 않게 건강한 음식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통 한가와 조청을 지키는 일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실 거죠? 우리 음식 문화도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식도 그렇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세계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문화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아, 그럼요. 네. 우리 것이 최고입니다. 그럼. 자, 이제 돈이 보이는 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보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맞춤형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 취업문 활짝 열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버티기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무급휴직이나 연차 휴가 수준을 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예 사라진 일자리가 1년 사이 100만 개나 됩니다. 네,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효선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소림 씨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우리 취업자 수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네. 이건 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고용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먼저 H자동차 그룹 한번 볼까요? 요즘은 이제 자동차란 말 안 쓰죠. 모빌리티 그룹 이렇게 쓰게 되는데 H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 또 미래 에너지 이런 5대 미래 혁신 분야에 앞으로 5년간 23조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4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자동차가 모빌리티로 신산업이 됩니다.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순풍이 불고 있는데요. C그룹도 지금 취업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취약계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각 계열 기업사의 사업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 그중에서도 택배업체에서 청각장애인을 배송원으로 고용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이 C그룹에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택배 상품을 이 청각장애인 배송원들이 각 가정까지 배송 서비스를 개시를 한 건데 현재 인천 지역에서만
청각장애인 5분께서 1인당 하루 150개, 그리고 월로 따지면 4,000개의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좋다. 있습니다. 네, 고용 위기는 취약계층에 아무래도 타격이 더 클 텐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나서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요. 또 L그룹의 각 계열사에서도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편의점에서는요. 한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상생 편의점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한부모 가족에게 단순히 금액적인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편의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고용 위기 하루빨리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앞서 코로나19 때문에 얼어붙은 고용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시공 기사들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올린 협력기사 채용 공고문이 화제가 됐는데요. 경력 3년 이상의 인테리어 시공 기사를 구합니다. 월 20일 근무, 월급 800만 원, 연봉 1억 원. 와!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력 3년 이상이라는데, 그러니까 3년부터 연봉이 1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도 이랬어요? 이렇게 많이 받나요? 그렇죠. 이제 인테리어 기사분 이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원래 소득 자체, 연봉 자체가 낮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게 인테리어 열풍에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타일, 욕조, 부엌 지금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 기술에 따라서 보통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한 급 더 위에 분들은 4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받게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상위 10% 정도는 월 수입이 순수익 기준 1,000만 원 이상을 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저렇게 줘도 저런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지금 저런 실력 있는 인테리어 기사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은 다 어디에 갔냐면 도배 장판하는 집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인테리어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게 딱 신청을 하면 옛날이면 한 5일 정도면 시공까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요새는 제가 아는 분도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주를 지나도 기사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너무 밀려가지고 그 정도로 호황인 거죠. 인테리어 얘기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 호황인 이유는 뭡니까? 자, 그 이유로 첫 번째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커튼 한번 바꿔봐. 벽지 색깔 한번 바꿔봐. 맞아요, 소파 맞아요. 바꿔봐. 네네. 남편 바꿔봐. 남편은 아니고. 자꾸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홈 루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루덴스. 홈 루덴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마 많은 분들 인류학 공부하시거나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호모 루덴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호모 루덴스가 호모가 인간이란 뜻이고 루덴스가 논다 이런 뜻이거든요. 논다. 흔히 놀이의 인간을 우리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호모를 빼고 홈을 붙인 겁니다. 집에서 놀이까지 하는 인간을 우리가 지금 홈 루덴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새 보면 카페같이 꾸며놓은 집 많이 보셨죠? 그리고 시네마처럼 영화관처럼 꾸며놓은 집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또 보면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집안에 약간 캠핑장처럼 꾸민 분들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 인테리어거든요.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들이 폭증하면서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아있다 볼 수 있겠죠. 집에서 캠핑까지 한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걸 변화시켜놨어요. 사실 초반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거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기 이러면서 시간 때워보자 했었는데
많이 길어지니까 밖에서 하던 여가 활동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하던 운동도 집으로 들어오고 일도 집에서 하고 먹는 것도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 인테리어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네. 장롱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하, 누가 옮겼어요? 집에 있다 보면 장롱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롱 위치도 바꾸고 또 누워서 집콕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찢어진 구석에 도배지가 보여요. 그렇죠. 도배도 맞습니다. 하고 싶죠. 또 낡은 장판도 보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집 구조까지 다 바꾸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게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이쪽 걸 바꿔놓으면요. 여기가 보여. 안 어울려. 안 그래서 맞는 이게 거죠. 싹 고치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크게 고치는 것보다 네. 포인트 하나씩, 인테리어 소품 하나씩 장만하는 정도? 이종환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좀 고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왜? 물이 새잖아. 보일러 고쳐요. 근데 아마 이런 집들은 많이들 부분 고치고 사는데 그런 이유도 아마 저 특수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MZ세대의 부동산 영끌이 인테리어 업계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MZ세대가 뭘까요? MZ세대라는 것은 80년대 초에서 2000년 초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90년 중반에서 2000년 초에 태어난 G세대가 아우러서 MZ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MZ세대의 부동산 영끌하고 인테리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해답은 정 대표님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요, MZ세대, MZ세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끌로 집을 샀는데 좀 구축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노후된 아파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살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싹 뜯어 고치는 그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영끌족, MZ세대 영끌족이 많아지는 것은 실제로 인테리어의 수요 급증으로 연계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우리가 신축 아파트 들어와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신축 아파트 구경 가봤더니 한 석 달러를 어질러도 치울 게 없더라고요. 이 워낙에 새 집이니까. 그런데 구축은 아무래도 뭐 도배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사를 가며 전세로 갔는데 전세라서 못 바꾼 것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에 이사 간 친구들은 싹 다 바꾸더라고요. 근데 갭 투자 성행할 때 생각해봐도 집주인이 세입자 받으려고 인테리어 싹 고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주인이 해주는 건 인테리어라고 하지는 않죠. 그건 맞죠. 이제 수선 정도다. 도배 정도, 도배 장판 정도다. 수리 정도고요. 지금은 완전히 집을 바꾸는 변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의 인테리어 특징은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돼도 잘 안 건드렸거든요. 요즘은 10년 내로 들어와도 이것도 거의 신축의 준신축인데 싹 뜯어 고치게 되는 취향에 따라서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테리어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새 집을 사기보다는 오래된 집을 인테리어 좀 새롭게 바꿔서 한번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근원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귀한 거예요.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살고 있고 이 구축 아파트를 계속 뜯어 고쳐야 되는. 그래서 뭐 리모델링까지도 같은 수요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재건축 규제 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인허가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번 생에 재건축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0년, 20년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합니다만 집은 고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새로 어떤 재건축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고쳐 살겠다 이런 심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이유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거 인테리어 업계가 호황을 맞지 않을 수가 없었던 환경이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성장을 했을까요? 저도 최근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 한 10조, 20조 시장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미 40조를 넘었어요. 막대가 엄청 커지게 됐죠. 그리고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 상반기에만 50조. 그러니까 작년 한 해치를 벌써 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올해 벌써 한 60조? 그 이상까지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게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깜짝 놀라요. 그럴 시장 규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 도표만 봐도 시장이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기술자들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네요. 인테리어도요,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도제에서 인력이 탄생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되려면 10년 이상을 따라다녀야 이제 에이스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한 명의 좋은 시공기사를 만드는데 기간이 뭐 5년에서 10년 드니까 공급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때 바로 나오지 않고, 최근처럼 이 인테리어 열풍이 불 때는 기사의 몸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이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배달 라이더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급 기간이 굉장히 늦고 그렇게 되니까 고급 인력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나 시공을 할 때는 다들 더 좋은 실력 있는 기사님들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은 웃돈까지도 주면서 저런 실력 있는 인테리어 기사분을 모시려는 또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점도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뭐겠습니까? 바로 가격 그쵸. 인상이죠. 네. 이제 웃돈을 줘야 되니까 이 부담은 고스란히 다 소비자에게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전 아마 그때도 인테리어 열풍이었는데, 이 최근 1년간 2년간에 거의 인건비가 10% 이상 올랐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더 준다고 해도 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기사분들을. 게다가 최근에 뭐 유가도 오르고 철근값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 전체가 다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해서 견적이 와요. 근데 그거대로 끝나는 일이 없어. 없어. 꼭 더 하나씩 하다 보면 요것도 더 좀 이게 올라요. 추가 비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층간소음, 민간의 소음, 공사 소음, 이것 때문에 또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아파트 생각하면 층간소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이거는 아파트 전체의 소음이에요. 심지어는 옆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시절에는 그냥 출근하면 되고 학교 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집콕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피할 수 없는 소음 속에 이제 계속 노출이 돼야 되니 관련한 민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입주민 동의서 받으러 오잖아요. 받으러 왔어요. 15층에 공사. 예, 알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사인해줬어. 그 다음날 또 받으러 가길래, 아니, 어제 해드렸는데, 어제는 15층이, 오늘은 20층입니다. 무슨 한 라인에서 한 달에 한 2군데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그 소음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받아요. 거기 엘리베이터에 써 있잖아. 집중적으로 소음이 나는 심한 날. 기간. 맞아요. 저희 밑에 집도 공사를 했는데 올라와서 뭘 주고 가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나 자녀들 좀 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줌 수업하고 이러면 그 소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우리 해보셨잖아요. 동의서 지금 다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동의서를 받으러 가는 분들도 애로점이 큰 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또 무슨 방법이 있는가? 비대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방법은 또 잘 참여를 또 안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또 하면은 또 민원 들어오고, 또 안 하자니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반감도 지금 아파트에 집단 건물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동의서 받는 꿀팁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 같은 기업집 같은 경우는 그 커피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 뭐 과일, 그다음에 두루마리 화장지, 요거는 기본으로 선물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세대는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장씩 다 돌리기. 이러면 쉽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요런 꿀팁 나오길래 그거 좀 괜찮더라고. 쏠깃하던데. 거기도 매뉴얼이 있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인테리어 피해나 또 관련 범죄도 또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범죄는 아예 사기 사건이니까 이건 좀 몇몇 특수한 케이스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관련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한을 어긴다. 그 기간 내에 안 끝낸다. 두 번째가 사용하는 자재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이런 게 있고, 이런 세 번째가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도 얘기했죠. 추가금. 이게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인테리어 관련한 분쟁, 뭐 이렇게 신고 들어온 거를 봤더니 이미 작년 3년 전 대비 15%가 늘어났고, 올 들어서 98건, 거의 100건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한 분쟁,
또 사기 사건, 나아가서 범죄까지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이제 개인 창업을 가능한 개인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싼 가격에 이제 제시를 하는 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부실공사 피해가 늘어나고 네. 자격 미달의 이제 인테리어 업자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인테리어 하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는요, 공사를 해놨더니 물이 새는 문제가 거죠. 생겨. 그러니까 누수나 이런 그렇죠. 직접적인 부실공사. 피해. 네. 네. 부실공사가 굉장히 큰데 누수 문제 또 네. 장판이나 벽지가 떠요. 네. 다 해놓고 놨는데 뜬다. 아. 일주일 있다가 뜬다라는 거고 네. 앞서도 말했지만 계약 당시에 사용했던 저 자재 네. 소비자들이 잘 모릅니다. 네, 모르죠. 네. 네. 저걸 썼는지 안 썼는지. 근데 그걸 확인했는데 다른 자재가 왔다라는 네. 또 계약 기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접수되는 네. 불만 사례입니다. 아니 전문가인데 한 번 할 때 잘해야죠. 왜 자꾸 이럴까요? 여기 지금 우리 홈쇼핑의 여왕 우리 박수림 씨가 나와 있는데요. 아, 예, 예. 매실의 여왕이죠. 예, 그렇죠. 홈쇼핑에 보면 무슨 인테리어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광고에 보면 꼭 붙는 얘기가 있어요. 추가금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일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네. 추가금이 붙는데 이 추가금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타일 한 장 얼마인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수도꼭지 이건 다 다를 텐데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 관련해서 인테리어라는 게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라서 네네. 실제 우리가 그 단가를 알 수도 없고 실제 그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동네 상가 이렇게 돌아보면 인테리어 간판이 되게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솔직히 옷 같은 경우는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몇십만 원 옷이라도. 인테리어는 솔직히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몇백, 몇천만 원까지 가는데 네. 벽지 다 했어. 장판 다 깔았어. 하고 났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주의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업체를 최초부터 잘 골라야 네.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용이 요즘에 크단 말입니다. 맞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찾아서 해야 나중에 법적 소송에 가서도 네. 이걸 어떤 받을 수가 있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전문 건설업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국토부의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나는 뭐 소규모로 할 건데 그냥 동네에서 하지 뭐 이럴 때도 네. 실은 전문 건설업을 찾아서 하시는 게 네. 마음이 결과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 주변에도 최근에 인테리어 한 분이 있는데 좀 싸게 하려고 그래요.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아하. 나중에 보니까 뭐 엉뚱한 자재가 부엌에 가서 들러붙어 있고 이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거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자재가 브랜드는 뭔지 또 명칭은 뭔지 규격은 어떤지 이런 걸 다 계약서에 남겨야 되고요. 또 만약에 엉뚱한 자재를 쓰거나 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 확인될 수가 없는데 계약서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시공 완료가 된 다음에 이거 사업자하고 같이 하자 개선 사업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확인까지 한 다음에야 잔금 그때 지불하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요즘같이 인력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우리 거 좀 먼저 해주세요 하고 네. 먼저 돈 넣으면 끝.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다 한 다음에 나눠서 돈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요거 지키셔야지 미리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맞아요. 네. 내 기준으로 알아서 해주세요는 잘 해주세요인데 저쪽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해도 되겠다. 막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 꼼꼼히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는요. 희대의 사기극 옵티머스 사태 1년입니다. 예, 지난 8일에 검찰의 옵티머스 대표 구형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에 벌금 4조. 네. 굉장히 셌어요. 네. 옵티머스 사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옵티머스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옵티머스는 라틴어로 가장 좋은, 영어로 best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사태와 함께 건국 이래 최악의 정말 이 금융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만 3,000명 가깝고요. 네. 피해액만 무려 1조 2천억 원. 엄청난 액수를 가져왔습니다. 네, 피해 추산 금액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2017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요. 자신들의 펀드 상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매출 기간에 투자하는 그런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하죠. 그리고 연 3, 4% 수익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이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어떻게 속였는지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도 다양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한국도로공사가 무슨 공사를 했다. 네. 30억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한 측은 30억을 받게 되죠. 네. 그때 이제 공공기관이 미리 써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30억짜리고 공사 끝나면 주겠다. 네. 그게 바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줄 돈이 지금 누굽니까?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몰리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메커니즘, 이 투자의 형태를 알고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이 펀드를 팔게 된 거죠. 이런 설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고 연 3에서 뭐 4%를 주는다고 하니까 이제 속속 법인 고객들이 이 물량들을 받게 됐고, 법인 고객들이 막 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이제 투자자들까지 몰려들게 되면서 이제 이 사태가 점점 커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전체 판매액의 85%인 약 4,700억, 5천억 정도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다 사기입니다. 사기. 상품 구조 자체가 올 사기. 네.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그 많은 투자자들의 돈 가지고 뭘 했대요? 일단은 유령 회사를 몇 개 만들었더라고요. 지인들의 뭐 조직폭력배 회사.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뭐 사무실도 없는 그런 회사고요. 네. 두 번째는 횡령이죠. 아예 그냥 뭐 대표 김재원 같은 사람은 이게 돈을 자기가 빼가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고 그럼 그동안 왜 안 밝혀졌느냐? 계속 판매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새 돈이 들어오니까 새 돈을 가지고 앞에 메우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에 메우고 하다가 이제 뭐 사기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부실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펀드의 실체가 하나부터 다 거짓이고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 뭐 있어도 글쎄요. 이거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채권을 써주지 않습니다. 나의 그중에 그냥 현금 지급을 하지. 그러니까 아예 이게 왜 사기라고 하냐면 하다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최초부터 저런 사기 범죄를 꾸몄다라는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할래다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사기를 친 것 처음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한 거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건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왜 투자를 하겠어요? 내가 적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건데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사기가 시작된 거라면 여기에서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네, 무려 3년이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됐다는 게 더 신기해요. 여기서 또 하나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바로 사모펀드라는 사모펀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를 가입한다. 펀드를 투자할 때요.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투자할 때 최초에 펀드를 접하게 되는 것을 판매사라고 합니다. 뭐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실제 운용하는 것이 운용사.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투자한 돈은 수탁사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 뭐 사무는 일반 예탁 결제원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모펀드는 저 내용을 깜깜이로 속여도 됩니다. 숨겨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펀드는 3개월마다 공시를 하는데 사모펀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 펀드 상품이 정말 괜찮은지 한국도로공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체크를 해봤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매사라면 왜 확인을 안 했냐 해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고요. 이 정도로 숨길 수 있으려면 뭐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연류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일단은 이게 사모펀드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령층이 갖고 있었던 목돈을 이제 투자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피해자 800명 중에서 거의 60대 이상 비중이 50%가 넘으니까 퇴직금 전체, 퇴직금이네. 평생 모아놓은 많다. 전체를 투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려진 바로는 67세의 어르신 한 분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그 사망 보험금으로 5억이 나온 거예요. 네. 공공기관이다 하니까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게 통으로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얘기도 못해. 누군가에게는 이게 사기지만 이분에게는 목숨이자 평생이었던 거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을 한 것 같아요. 네, 대표에게 구형입니다. 아직 네. 판결은 아니고요. 네. 무기징역, 벌금 4조 원을 구형을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라든가 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 원천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구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할 텐데 지금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펀드 자체의 금액은 다 어디론가 빠져버려가지고 이거 어디 간 거야? 400억도 안 남았죠. 여기저기 네. 다 빼돌렸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판매사들이 어쨌든 확인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책임을 지고 일단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투자 원금을 100% 보상하겠다 이렇게 그래요? 하고 있었다는 것도 네.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다. 네. 아니 금융범죄는 정말 잊을만 하면 하나씩 터지는 것 같은데 네. 범죄 수익이 제대로 환수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뭐 사실 뭐 IDS 홀딩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뭐 라임 사태, 이번에 옵티머스 사태까지 진짜 대량의 피해자를 낳은 금융사기 사건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범죄 수익을 환수한 사건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집계 2018년 기준으로요. 범죄 수익 추징금이 약 4조 원, 이 중에 환수된 금액이 1,100억 원뿐이라고 합니다. 범죄 수익 중에 환수된 금액의 비율은 2.8%에 불과한 거죠. 아니 조 단위의 돈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이런 사고가 터지면 그 조 단위의 돈들이 다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요. 땅에 묻었나? 갑자기 뭐 없어졌다 그러는데 진짜. 그 돈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네. 정말 모르겠고. 네. 범죄에 대한 이 돈을 환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다단계잖아요. 네네. 다단계는 피의자가 섞여 있습니다. 자기가 또 끌고 오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 투자와 투기, 사기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은 완벽한 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지만 대부분이 나는 투자하려고 하다가 실수했어요. 이러면 또 처벌하기가 힘들고 세 번째는 이 돈 빼돌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해외로 빼돌렸는지 이번 옵티머스에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마늘밭에 숨겨놨는지. 그러면 그거를 환수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이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검찰 구형대로 되면은 이게 벌금이 4조 원인데 4조 원을 다 낼 수 있을까? 그럼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노역이죠. 노역을 한 걸, 그러니까 몸으로 뭐 때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노역이 1일 이상 최대 3년까지밖에 또 안 됩니다. 뭐 인권보호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노역장에서 3년만 버티면은 일단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황제 노역이다 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제 노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이 황제 노역이란 말이 처음 나왔던 거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 2010년에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던 그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254억 원의 벌금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역형에 처해졌는데 그때 하루 일당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노역을 했던? 하루 일당이 5억 원이었어요.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이. 일당이 5억 원이라고요? 전 재산보다 많아요. 전 재산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일당 5억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영화에서도 테러리스트 뭐 일당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해 보자고요. 그 옵티머스 대표 벌금 4조 원을 못 내. 그래서 3년 노역을 받았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짜리겠어요? 1조 3천억짜리 노역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황제 노역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 판결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형액으로 4조니까 3년 버티면 그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뭐 이 사람이 어디다가 빼돌린 거를 끝까지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네, 근데 황제노역도 문제인데요. 그동안 경제사범에게는 처벌이 좀 관대하다 이런 이게 얘기가 문제예요.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야죠, 네. 처벌. 예, 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도 있었는데 네, 네. 당시에 뭐 250억, 뭐 수백 명의 피해자가 됐는데도 실제로는 징역 3년 6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경제사범만 이렇게 네. 유독 이 피해자에 대한 이런 구형이나 판결이 이렇게 관대하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저 한번 한탕 치고 어디 밭으로 잠깐 묻어놓고 그냥, 잠깐 네. 갔다가 오면 돼. 이래가지고서야 이런 범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강력하게 해야죠. 그럼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유, 할 얘기 더 많은데. 저희가 그러게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다음에 좀 더 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참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지켜주는 이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보물이요, 산 속에 꽁꽁 숨어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래요. 네. 예, 어떤 보물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깊은 산 중에 귀한 보물이 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게. 딱 열흘 정도밖에 생산이 아닙니다. 오직 꿀벌들만 찾을 수 있다는데 지금 난 날아갑니다. 여름볕에 온 산이 우거질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보물. 그 보물을 캐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기 저분들이 혹시 뭔가 알고 계시진 않을까요? 얼른 가서 물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보물 따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왔어요. 예, 지금 저희 가는 길인데, 따로. 지금 따로 가는 길인데. 선생님이 보물 따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복장이 이제 가서 같이. 일단 믿고 따라가 봅니다. 산이 깊네요. 예, 산이 깊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깊은 산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게. 1년 중에 딱 열흘 정도밖에 생산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온이 잘 맞고 날씨가 받쳐졌을 때.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요? 예. 드디어 만났습니다. 보물. 근데 뭔가 익숙한 모양새인데요. 제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예. 달콤하고. 맛있고. 예. 맞죠? 예. 벌들이 정성스레 모아온 꿀. 보물 맞나요? 안전을 위해 벌통으로 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이거 꼭 쓰시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써야 돼요? 예. 쏘이면 큰일 나니까 당연히 써야죠. 벌들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있답니다. 이 하얀 연기는 왜 뿌리시는 거예요? 예, 사람도 보호하고 이제 꿀에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요. 저도 좀 뿌려주세요. 담당 PD 생각보다 겁이 많네요. 연기로 벌들을 달래고 꿀을 확인해 봅니다. 이게 잘 들었다, 이거. 벌을 살살 털어내자 칸칸이 들어찬 영롱한 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깔부터 그냥 남다르네요. 잘 든 거는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가 한 2kg 정도 나가면 2kg가 넘으면 잘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요? 예. 무게로 딱 감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들었구나. 와, 진짜 반짝반짝하네요. 꽃이 봉우리를 터뜨리고 벌들이 부지런히 날라야 만들어지는 꿀. 보물 맞네요. 맞아. 맛 좀 보시겠습니까? 맛봐도 돼요? 예, 드시고. 야, 부럽다. 부러워.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어떻게 먹지? 망 드시고. 벌집에서 금방 딴 국산 벌꿀 당연히 꿀맛이 같죠? 오우 달다. 벌집에 꿀이 꽉 차면 채밀기에 풀을 넣어서 벌집과 꿀을 분리해 주는데요. 분리하는 과정에서 벌순물도 깨끗하게 걸러진다고 합니다. 달콤한 냄새가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국산 벌꿀. 벌부터 채밀 원까지 해서 다 국내서만 다 된 거죠? 국내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라고 할만하네요. 예, 이거 지금 시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아니, 꿀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예. 바로 확인해봐야죠. 이제 보시죠. 나오는 거는. 볼통 아래쪽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아,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라고요? 예,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이게 뭐 쌀알 같은데? 이게 달의 화분입니다. 달의 화분, 꽃가루. 꿀보다 더 귀하다는 화분. 아니 그런데 왜 귀한 겁니까? 화분은 벌의 그 골격을 형성해 주는데 필수입니다. 이게 화분이. 아, 벌 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벌이 그 알을 낳아가지고 벌 그 몸체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거 좋은 거네요. 예. 사람한테도 좋죠. 벌한테 좋고. 꿀벌들이 꽃에서 꿀을 딸 때 호르몬과 꽃가루를 다리에 동그랗게 묻혀서 모은 것을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화분은 어린 벌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로열 젤리의 원료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화분은 원료 꽃과 채취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당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항균 및 항염증, 항산화작용을 하고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분은 1년에 길어야 열흘만 구할 수 있어서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벌들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하루에 딱 반나절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벌들에게 양보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벌 뒷다리에 있는 화분을 어떻게 모은다는 겁니까? 이 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동그란 링이 있어요. 벌들이 화분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를 지나갈 때 다리에 있는 화분이 이 안으로 떨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다리에다가 붙이고 오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분이 이 안으로 떨어지게 돼요. 동그란 입구를 통과하면서 화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든 원리인데요. 그냥 볼 땐 그저 작은 쌀알 정도로 보였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화분 하나가 헐 꿀벌 몸통만 하네요. 그런데 모든 꽃에서 화분이 넉넉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꽃 종류에 따라 화분의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이라고 하는데요. 색이 이렇게 다르지? 우측에 보시면은 달의 화분이시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자파 화분입니다. 이게. 예. 순수 네. 순수 국내산이고 그리고 이 달의 화분이 요 시기에 딱 한 열흘 정도만 나고. 화분이 나는 시기엔 강원도 화천을 찾는 이유 이 나무 때문이랍니다. 이게 달의 나무인데 꽃이 여기 달리기 조금 있네 여기요. 쬐끔 있네 여기. 저기 다 핀 상태입니다 저기. 아, 바로 농장 주변에 이렇게 있네요. 예. 화분이 꽃가루다 보니까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이 가루라다 보니까 이 벌들이 묻히는 과정에서 만약에 환경이 안 좋으면 같이 묻어올 수가 있는데 이쪽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뭐 다른 그 오염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또 전혀 이쪽으로는.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예, 일부러 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잡티 하나 없이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네요. 알도 일정하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화분이 더 귀하답니다. 칠흑서모가 워낙에 좀 많습니다. 이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저희가 해먹는 특식이 있습니다. 특식이요? 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화분 레시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미숫가루에 설탕 대신 국산 벌꿀과 화분을 넣어 얼음을 통통 띄운 꿀 화분 미숫가루, 싱싱한 토마토를 벌꿀에 절이고 화분으로 토핑한 꿀 화분 토마토, 새싹 채소에 꿀과 화분을 곁들인 샐러드까지. 이만한 건강식이 또 있을까요? 나 맛있겠다. 먼저 벌꿀 미숫가루로 더위부터 날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더운데 고생했다. 화분도 이렇게 해서 얼음에서 그냥 그 미숫가루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잘 넘어가고 맛이 좋네. 보양식이 따로 없네. 약입니다, 약. 보약. 보약이지. 예, 야생화분들이 또 보약이다 보니까. 근데 화분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화분을 드실 때는 제품에 표시된 권장 섭취량을 준수해서 드셔야 하고요. 또한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보물, 국산 화분과 벌꿀로 올여름 건강
맛있게 지키세요. 또 부산 양봉산물 뭐 꿀,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순서는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30년 전 기억도 되살리는 법 최면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고 손정민 씨 사건 때 그 친구하고 목격자들 법 최면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래서 법 최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네.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 최면 심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면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알아보죠. 네. 우리의 기억은 의식적인 기억과 무의식적인 기억이 있는데 의식적인 기억은 약간 편향된 성향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취합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인 기억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기억이나 스쳐 지나가는 기억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떠오르는 그 무의식에서 있는 기억을 의식에까지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게 그러면 어떤 원리로 기억을 끌어내는 거예요? 최면이라는 거는 이제 기억이라는 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 장소라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제 특정한 장소에 어떤 물질을 떠올린다거나 그래서 수학 여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학 여행 때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냥 수학 여행을 떠올리라고 하면 수학 여행이 떠오르지 않지만 수학 여행에 갔던 어떤 방 자기가 잤던 곳 이렇게 하면 쉽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자기 최면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최면, 집단 최면 뭐 이런 자기 얘기 하는데 최면, 네. 자기 최면은 뭡니까? 자기 최면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들 쓰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암시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기 암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일이면 해야지 뭐 남자분들이나 뭐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 끊어야지. 근데 이제 의식에서 하면 그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생각만으로도 해야 되니까. 근데 최면을 통해서 자기 최면을 통해서 강하게 무의식까지 암시가 되면 그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최면을 이렇게 집중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한 강한 몰입 상태를 얘기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왜 정신없이 뭐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몇 시간 간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왜 넋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몇 킬로 누구 집에 와 있어.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최면의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가 집중과 이완이기 때문에 이 뭔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넓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 겪고 있었던 일 같은데 이 최면이 범죄 수사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좀 흉악한 범죄나 또는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 최면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단서가 없거나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떠올리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좀 기억을 구체화해서 그 단서를 끌어내는 거죠? 단서에 도움을 주죠.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요? 안타깝게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게 수사 기법 중에 일환입니다. 네, 수사 기법 중에 일환입니다. 최면이 수사 기법으로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외국에서는 되게 오래됐었는데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거는 1990년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법 최면을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나요? 최근에 2019년도에 좀 화제가 됐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네네. 네. 그때 보시면
한바탕 30년 전 사건인데 미제 재수사할 사건으로, 때. 네, 미제 사건으로 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행히 그 목격자인 이제 버스 안내원 엄 씨, 엄 씨가 그 당시에 버스 상태, 버스를 탔던 상태, 30년 전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그 당시에 진술했던 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까지 떠올렸고 또 결정적으로 젊은 시절의 진범이 이춘재 씨의 얼굴과 유사하다라는 증언을 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줬던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제 이춘재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요. 네, 또 네. 다른 사건. 또 다른 사건은 포천 여중생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에 좀 재수사가 활발히 되어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한 16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근데 이제 16년 만에 제보자가 다시 등장하면서 이 제보자와 최면 수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군요. 네네. 그때 이 제보자가 납치를 한번 당합니다. 납치를 당해서 가까스로 차량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추정되는 수단이 범행 수단이 이 차량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사건이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대학생이었던 제보자가 그 포천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차량으로 납치를 당했다가 간신히 탈출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여중생이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이 숨진 채 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중생 역시 차량에서 납치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때 제보자를 납치했던 그 납치범하고 이 포천의 여중생 살인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가요? 뭐 유사할 확률이 높지만 저희 이제 법체면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결정적으로 개인적인 거는 좀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몽타주를 그려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몽타주. 그러면 또 우리가 알만한 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신정도 엽기 토끼 사건이라고 들었죠. 네네. 그때도 그 목격자의 그 용의자의 몽타주를 좀 세세하게까지 그려가지고 그때는 좀 저도 좀 놀라웠죠. 그리고 저 이제 궁금한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면이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냈던 스쳐왔던 기억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를테면 제가 30년 뒤에 젊고 왕성하고 예쁠 때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1991년 6월 24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최면으로 알 수 있나요? 네. 그 안타깝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날짜를 꼭 집어서는 알 수 없는데 단지 기억이라는 거는 이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 단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묻어 있다거나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그 30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진범의 비가 안 왔는데도 옷이 젖어 있으니까 그 단서가 인상이 남았던 단서가 있었구나. 사실 우리가 뭐 어제 점심에 뭐 먹었나 그제 점심에 뭐 먹었나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체면이라는 게 좀 준비가 필요해요. 좀 어둡고. 저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래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체면이 법체면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한 7시간까지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2박 3일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요? 네. 2박 3일까지요? 네. 그럼 우리가 왜 그 TV에서 우리 많이 봤거든요. 레드선 훅 간다 이거 있거든요. 이거 안 돼. 얼마 전에 유행했잖아요. 레드선.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무대 체면이라고 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거고요. 이 체면가마다 다 달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리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셋. 그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면까지 가게 되나요? 네, 일단은 집중하는 법하고 이제 이완하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체면은.
그래서 이완을 먼저 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편안한 장소, 좀 공개되지 않은 장소면 좀 더 좋고요. 단둘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법체면 같은 경우는 단둘이 딱 있어서요. 네. 다른 분들은 다 나가고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편안하게 누워서 눕게 하고 이완을 시키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법체면 공부를 일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일단 일반 체면하고 법체면 조금 달라가지고요. 일반 체면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법체면은 수사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고 용의자한테는 또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화하면서 긴장 푸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를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완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잠들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종의 약간 몽롱한 상태, 이걸 트랜스 상태라 그래요. 트랜스 상태가 유발되면 그 다음에 최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체가 이완됐는지 아닌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있어요? 네, 간단한 방법은 있는데요. 일단은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 한번 내려보십시오. 네. 그러면 툭 떨어지는지. 툭 떨어지는구나. 근데 지금은 되게 어색하게 떨어지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하고 뭔가 멈칫하잖아요. 근데 체면 상태가 되면 이런 게 없어요. 무의식 상태가 되면 툭 떨어지게 되고 힘이 없게 되죠. 자, 그럼 요걸 확인했어요? 네네.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뇌파 이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 VR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기기를 이용을 해서 뇌파 촬영도 많이 하거든요. 뇌파 측정도. 그랬을 때 보통은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4단계로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쓰는 거는 3단계. 보통은 얕은 체면, 중간 체면, 깊은 체면으로 구분을 해서 쓰게 되죠. 얼마나 이완됐는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터뷰한다고 하던데. 네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인터뷰하듯이 하기는 하는데요. 주로 어떤 상황인가요? 또는 옷을 그 당시에는 옷을 무엇을 입었나요? 아니면 그 버스라고 한다면 그 버스 안에 상황은 몇 명이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으로 좀 물어보고요.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좀 무서운 상황이었으면 그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듯이 안전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면에서 나오게 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거 궁금해요. 네네.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혹시나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죠. 못 나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체면을 하면 매우 안전해서 일단은 곧바로 나오게 하지는 않고요. 이 특정하게 현재로 돌아오게, 의식이 현재로 돌아오게 서서히 해줍니다. 단계가 있군요. 네네. 갑자기 하면 조금 두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라. 딱 이런.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와. 체면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1960년대로 가라. 그럼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최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사람을 최면을 걸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해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답을 보죠. 가능할까요? 자, 안 돼. X. 안 되네요, 이거는. X입니다. 영화는 영화네요. 네, 영화는 영화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영화 겟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 아니야? 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는 좀 많이 부풀어 있고요.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암시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저는 아까 공 선생님 들어오셨을 때 최면사 눈을 보면 왜 최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눈을 안 맞으셨어요? 눈을 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그게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눈 쳐다보는 거예요. 최면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글쎄요. 안 통한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안 왠지? 통하는 사람이 2박 있을 것 3일 같아요. 걸리셨다고 하니까. X, 그쵸?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 체면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또 보편적인 게 이건데요. 누구에게나 통해서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않을까 이런 건데 체면은 잘 되는 확률이 있어요. 주로 마음이 선하신 분들,
선하신 분들 같이 이렇게. 저는 잘 되겠네요. 호선님이시잖아요. 저는 선하신.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선하시거나 네. 마음이 예쁘신 분들.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좀 비판적인 사고나 아까처럼 어떻게 걸리는 거 아니야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 되고 직업에도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좀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신 분들. 네. 대표적인 게 형사분들. 법체면에서 형사는 하진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주목받았던 이 한강 대학생 사건 같은 경우 네네네. 그 친구를 최면 조사를 했는데 네네. 최면이 잘 되지 않았다, 뭐 기억을 되살리지 못했다 이런 기사 봤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그럼 같은 건가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추측을 해보면 아마 그 되게 압박감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불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되게 네.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네. 그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막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체면이 잘 되는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듯이 누구에게나는 아니다. 누구에나 되는 건 아니고 네.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술이기 때문에 체면 술이잖아요. 네. 기술이니까 이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네. 그럼 최면 상태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일단 최면에 걸리면 안 술술 될 것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그렇죠? 그죠? 네. 할 수 있다? 네, 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어떻게 그래요? 네. 술 가끔 가다가 보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는지 캐내달라. 거짓말을 못할 줄 아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던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는 않죠. 그럼 거짓말인지 조사관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표가 납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분들이 이 거짓말을 하면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알 수 있는 네, 촉으로 알죠, 촉으로. 여자의 뭔가 다른 레이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감으로 직감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나 숨소리가 좀 틀려요. 숨소리가 틀립니다. 그렇군요. 야, 궁금했는데 이거 네, 재밌네. 재밌네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예보돼 있던데, 야, 이건 무슨 스콜 기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소나기가 오. 지역적으로 어쩜 그렇게 내립니까? 네, 오늘도 예보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